평범한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합니다. 테이크아웃 커피를 든 직장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전광판에는 실시간 주가 지수가 명멸합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의 표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해상에서 포착된 비정상적인 궤적,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경기 북부의 한 접경 지역, 유휴지에 울려 퍼진 굉음. 그것은 단순한 도발이나 시험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가 막연한 공포로만 간주해왔던 본토 타격이라는 실체적 위협이 현실의 벽을 깨고 들어온 순간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도심을 가르기 전 시장은 본능적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여의도 증권가의 모니터들은 일제히 붉은색 하락 곡선을 그리며 비명을 지릅니다. 불과 5분 만에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8% 넘게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됩니다. 거래가 중단된 정막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가 누려온 이 견고한 경제 생태계가 얼마나 가느다란 신뢰의 끈 위에 매달려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미사일 한 발이 가져온 물리적 파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시스템 전체가 기능 정지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우리의 지갑과 통장, 그리고 내일의 생존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변수로 돌변하는 경제적 전시의 시작입니다. 본 다큐멘터리는 오늘 한반도에 들이운 가장 어두운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민낯과 생존의 길을 냉철하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한국 경제는 이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릴까요? 그 잔인한 카운트다운이 지금 시작됩니다. 충격은 물리적 파괴에 머물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지점에 파편이 채 식기도 전에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를 타고 대한민국이라는 신용 데이터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일 400원을 넘어 일 500원 선을 향해 수직 상승합니다. 외환 시장에서 원화는 더 이상 가치 저장의 수단이 아닌 하루빨리 처분해야 할 위험 자산으로 전락합니다.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은 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빠져나갑니다. 이른바 엑소더스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국가 신용의 척도인 CDS, 신용부도 스왑, 프리미엄의 폭등을 목격하게 됩니다. 국가부도 위험이 커질수록 이 수치는 치솟으며 이는 곧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겪었던 그 참혹한 기억이 소환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층위가 다릅니다. 당시가 기업의 부채와 외환 보유고 부족이라는 내부적 결함이었다면 지금은 국가의 물리적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냉정합니다. 감정적인 동요보다 무서운 것은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적 매도입니다. 주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즉각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하고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합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부인 수출 전선이 마비될 것이라는 공포가 데이터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위기의 징후는 사실 미사일이 떨어지기 며칠 전부터 미세하게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정보기관의 첩보나 군사적 움직임보다 먼저 반응하는 것은 언제나 자본의 흐름입니다. 국채 시장에서 장기 금리가 요동치고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은밀하게 달러 자산 비중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부릅니다. 누군가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는 리보 금리와 연결된 국내 단기 유동성 시장입니다. 은행들끼리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평상시라면 원활하게 돌아갔을 금융의 혈맥이 굳어버리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편의점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사소한 행위조차 전산망의 불안정과 결제 대행사의 리스크 관리로 인해 거부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들은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 압박에 직면합니다. 미사일은 군사시설을 겨냥했을지 모르나 그 여파는 평범한 시민의 식탁 물가와 대출 금리로 가장 먼저 전이됩니다. 이것이 현대 경제 전쟁의 잔인한 속성입니다. 포탄은 땅에 떨어지지만 경제적 타격은 공중에서 이미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킵니다. 과거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잔혹한 교훈을 줍니다. 200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보십시오. 한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었던 나라는 정치적 불안과 방만한 재정 운영이 겹치며 국가부도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가 내린 조치는 예금 인출 제한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돈을 은행에서 찾을 수 없었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셔터가 내려진 은행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만약 한국 본토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금융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린다면 우리 정부 역시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뱅크런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이는 곧 개인의 재산권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비상시국임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최근 터키 튀르키예 사례처럼 통화 가치가 폭락할 때 물가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솟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유소에는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줄을 서고 대형마트의 진열대는 순식간에 비워집니다. 미사일 타격 후 단 몇 시간 만에 우리가 누려온 풍요의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스가 겪었던 채무 위기 당시 연금 수령액이 깎이고 공공 서비스가 마비되었던 풍경이 서울의 중심가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공포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은 높은 대외 의존도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수입해 물건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아 생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타격으로 인해 평택항이나 부산항과 같은 주요 물류 거점이 위협받거나 서해와 남해의 항로가 봉쇄된다면 한국 경제의 엔진은 즉시 꺼지게 됩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공정은 적기 생산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부품 공급이 단 몇 시간만 지연되어도 수조 원 규모의 생산 라인이 멈춰섭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손실을 넘어 전 세계 공급망의 대재앙을 예고합니다.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이 생산되지 않고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메모리 공급이 끊기면 글로벌 증시는 동반 폭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글로벌 의존도는 한국이 고립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방어 기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충격은 온전히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을 넘어 가치 폭락의 위기에 처합니다.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인 부동산은 전쟁 리스크 앞에서 가장 취약한 자산이 됩니다. 강남의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거처와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동성이 생존의 척도가 됩니다. 사태가 긴박해지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전시경제 체제로 즉각 전환합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은 평시의 물가 안정이 아닌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하며 시장에 돈을 풀겠지만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통화량 증가는 원화 가치 하락을 가속화하고 초인플레이션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즉시 금리 결정을 비상체제로 돌리고 외환 보유고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4영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도 광기 어린 패닉 셀링 앞에서는 한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 여부입니다. 기축 통화인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이 시장의 공포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과거 베네수엘라가 왜 몰락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원은 풍부했으나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의 신뢰를 잃었고 그 결과 화폐는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미사일 타격 후 골든타임인 24시간 이내에 국제사회의 지지와 경제적 방어막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수십 년 전으로 퇴보할 수 있는 치명적인 내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것은 신용의 소멸입니다.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신용카드와 간편 결제는 통신망 장애와 금융사 셧다운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직 현금, 그 중에서도 달러나금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닌 실물 자산만이 교환의 수단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마트의 물가는 1시간 단위로 바뀔 것이며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 생필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혼란을 넘어 사회적 신뢰 자본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저소득층과 고정 수입이 없는 취약계층은 가장 먼저 생계의 위협을 받습니다. 정부가 배급제를 검토하기 전까지의 공백기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개인의 경제적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자산의 일정 부분을 즉각 현금화 가능한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족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비상 계획이 있는지 말입니다. 경제 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 생존 경제학은 미사일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하나의 진실에 도달합니다. 평화는 경제의 기본 전제 조건이며 안보가 무너진 경제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기적 같은 성장을 이뤄냈지만 북핵 리스크라는 숙명적인 불안정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미사일 타격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추는 것, 그것이 국가와 개인이 준비해야 할 진정한 미래 대비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저력이 있습니다.
1997년의 금모으기 운동처럼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의식은 그 어떤 금융지표보다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하고 입체적인 경제적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쟁은 총칼로만 치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우리 경제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진 무거운 숙제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경고하는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과 책임에 대한 성찰입니다. 국지적 타격이 주는 공포는 심리적 저지선을 파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곧장 에너지 안보의 심장부를 겨냥합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급률이 극히 낮은 국가입니다. 만약 미사일이 울산, 서산, 여수 등 주요 석유화학 단지나 발전소 근처에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 즉시 전국의 주유소는 거대한 혼란에 빠집니다. 원유 수입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보다 더 직접적인 위협이 우리 눈앞에 주유기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즉각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을 발령하고 민간 차량의 운행 제한과 연료 배급제를 검토할 것입니다. 물류가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이 이동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트에 우유와 빵이 공급되지 않고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배송이 전면 중단됨을 뜻합니다. 전력망의 불안정은 디지털 기반의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서버가 가동되지 않는 은행, 전력이 끊긴 공장, 그리고 통신이 두절된 스마트폰은 현대인을 순식간에 석기 시대로 돌려놓습니다. 에너지 인프라의 마비는 곧 경제적 생산 활동의 전면 중단을 의미하며 이는 GDP, 국내 총생산 손실로 직결됩니다. 단 하루의 전면적 블랙아웃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수조 원의 기회비용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은 냉혹하게 변합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피치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위한 검토에 착수할 것입니다. 신용등급 하향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이 해외 시장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조차 자금 조달의 길이 막히고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 부채를 갚지 못해 기술적 부도 상태에 빠질 위험이 커집니다. 우리는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 신용등급이 불과 몇 단계 하락하는 것만으로도 나라 전체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조적 결함이 아닌 물리적 위협이기에 복구 시나리오를 짜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투자자들은 한국이 다시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에 확신을 주지 못하는 한 원화 자산의 가치는 끝을 알 수 없는 지하로 추락하게 됩니다. 금융시장의 패닉은 실물 경제의 붕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며 그 파괴력은 미사일의 폭발력 그 이상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 사례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경제가 통제력을 잃으면 화폐는 가치를 상실하고 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솟구칩니다. 미사일 타격 이후 물류마비와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되면 당장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뭉칫돈을 들고 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도 심리적 패닉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는 물물교환이나 달러와 같은 대체 수단이 들어앉습니다. 편의점의 라면 한 봉지가 어제의 주가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이 되는 전도 현상이 발생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 통화 가치를 방어하려 해도 전쟁 리스크 앞에서는 금리 인상이 오히려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만 높여 연쇄 파산을 부추기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과 수요 측면에서의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을 넘어 경제 시스템 자체가 증발하는 멜트다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하락이 아니라 시민들의 평범한 삶이 뿌리째 뽑히는 과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가혹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전쟁 리스크가 고조되는 순간 부동산 거래는 완전히 실종됩니다. 아무도 폭격의 위험이 있는 건물을 사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출입니다. 집값은 폭락하거나 거래가 안 되는데 은행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금 상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가게가 한꺼번에 파산 위기에 몰립니다. 경매 시장조차 작동하지 않는 마비 상태에서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은 처분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특히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의 부동산은 심리적 타격이 더욱 큽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은 폭격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납니다. 자산 가치의 하락은 곧 소비의 실종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지는 자리에 남는 것은 부채에 짓눌린 서민들의 비명뿐입니다. 이제 시선을 글로벌 공급망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핵심 기지입니다. 평택과 이천의 반도체 공장이 미사일 위협으로 가동을 멈추는 순간 전 세계 테크 산업은 심정지 상태에 빠집니다. 미국의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부터 중국의 화웨이와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까지 모든 공정이 멈춰섭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경제 대재앙으로 번집니다.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안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존도는 양날의 검입니다.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개입하겠지만 동시에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려는 탈한국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한 번 떠난 공장과 자본은 평화가 찾아온 뒤에도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쟁이 남기는 가장 무서운 경제적 흉터는 바로 이 산업의 공동화입니다. 미사일 한 발은 건물을 부수지만 그 여파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통째로 도려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비상대응은 이제 생존을 넘어 통제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전시재정법에 따라 민간의 자산과 인력이 징발될 수 있으며 주요 산업은 전시 생산 체제로 전환됩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는 잠시 멈추고 국가가 모든 자원 배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해 전쟁 비용을 충당하겠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전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예고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도 물가는 수백 배 치솟았고 화폐개혁이 수차례 단행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디지털 자산과 실물 자산 사이의 대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정부는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 모든 해외 송금을 차단하고 외화 반출을 엄격히 통제할 것입니다. 유학 중인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사소한 일조차 불가능해지는 현실, 그것이 경제적 전시 상황의 본 모습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시스템의 붕괴를 늦출 수는 있지만 시장의 공포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신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생존 전략은 유동성과 분산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늘 말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은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이 바구니는 가장 먼저 깨집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산 방어란 국경을 넘어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량의 실물금일 수도 있고 기축통화인 달러일 수도 있으며 네트워크가 살아있는 한 증명되는 디지털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존 지식입니다. 전산망이 마비되었을 때 어떻게 결제할 것인지, 물자가 끊겼을 때 어떻게 생필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는 불안 조성이 아니라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방어권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경제는 심리이고 준비된 자에게 공포는 통제 가능한 변수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러한 충격을 견딜 만큼 단단한가? 그리스나 이탈리아처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위기 대응 능력이 상실된 국가는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처럼 상시적인 안보 위기 속에서도 경제를 성장시켜온 국가들은 리스크 관리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단순히 북한의 도발 때문만이 아닙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일관되고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큰 원인입니다. 미사일 타격이라는 물리적 위협보다 더 무서운 적은 내부의 분열과 패닉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시민들이 차분하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경제적 타격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복원력은 정교한 매뉴얼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나옵니다.